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민법을 담당하고요. 제 이름은 최이대입니다. 최 아니고 최이대예요.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어제 공인중개사법 하면서 뭐 시험 과목 이런 건 다 들으셨죠? 예, 뭐 별도로 그건 하지 않고 이번 과정은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와서 일단 한 2주 정도는 프린트로 대체할 것 같은데 6주에 뭐 전부를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중요한 핵심들 위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죠.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겸 하면 갑이 있어요. 이 중에는 공부를 요번에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전부 다 처음 하신다는 걸 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민법 공부하면 갑, 을 이런 애들 계속 보실 건데 자, 갑이 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갑이 이제 땅을 팔 때는 을이라는 상대방에게 이제 의사표시를 해요. 어떤 의사표시를 하냐면 야, 너 내 땅 1억 원에 안 살래?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이라는 건 약속을 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갑이 청약했다고 이게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을이 그러면 좋아 내가 살게 라고 이제 승낙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이제 합치가 된 거죠. 그럼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우리가 이런 계약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둘러싼 법률 관계들이 어떤 게 생기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보통 땅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연립 이런 걸 팔 때 내가 전국을 발품 팔아서 팔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다가 맡기세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합격을 하면 관련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공인중개사법이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를 팔려고 했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허가구역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이럴 때는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면 이거 팔 때는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을이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을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건물 지어도 될까요? 건축법의 제한을 받을까요? 건축법의 제한을 받겠죠. 그럼 이제 이런 관련되는 법규들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샀으면 이제 소유자가 될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자, 첫 번째 1번.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2번.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3번. 을이 등기했을 때. 등기해야 소유자겠죠. 그럼 이제 등기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개업을 하고 이러면 의뢰인들한테 등기 이런 것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에 부동산 등기법, 공시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팔았으니까 갑은 뭘 내야 될까요? 세금 내야죠. 양도세 내야 되고 산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의뢰인들한테 세금 문제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으로 뭐가 있냐면 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없는 건 뭐가 하나 없냐면 부동산학, 개론. 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별도고 우리 시험 범위는 거의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법, 등기법, 세법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이제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민법이 다루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민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고 일반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민법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사법이라고 할 거예요. 사법. 이 사자가 이 사사로울 사자,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면 가능하다면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하지 않아야 될까요? 빠져야죠.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은 소위 지도하는 원리를 사적 자치라고 해요.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끼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되는 건 뭐냐면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은 아직 우리 수업 아직 안 하셨죠? 나중에 할 텐데 공법 처음에 공부해 보시면 뭐 그렇게 해준다는 건 없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요. 하다 걸리면 2년 산다, 하다 걸리면 벌금 얼마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지도 원리 자체가 다른데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는 사적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근데 이 공법의 지도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공공복리죠. 그러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을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규제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공법이라는 단일법이 있을까요? 민법은 우리 민법은 제1조부터 1118개 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공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이게 공법이에요. 그럼 사법이랑 공법이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공법이 셀 수 없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뽑아서 우리 시험 과목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국토법이라든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6개 법을 뽑아놔서 우리 시험 과목에 넣은 거지 부동산 공법 제1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이제 법 중에서 가장 많은 조문을 자랑하는 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일단 우리 시험 과목 볼 겸 해서 우리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거냐. 그래서 우리 민법이 가장 기본이고 일반적이다. 그러면 딱 첫 시간 지금 분위기가 딱 보니까 이 법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법 왜죠? 제가 뭐 강의해서가 아니라 민법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으로 되면 나중에 중개사법이나 등기법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저는 이건 일반법이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특별법적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제 수업하신 우리 황쌤한테 공인중개사법 강의하시는 황쌤한테 민법을 물어보시면 민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다른 법을 하는 거니까. 공법쌤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공법이나 중개사법을 물어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 몰라요. 저는 일반법만 해서,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법은 수평적이란 말을 써요.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니까. 근데 공법은 뭐라고 하냐면 수직적인 관계다. 개인과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잠깐 봤고, 그럼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이제 민법이니까 우리 민법의 이제 시험 범위, 우리 민법의 전 범위를 시험 보진 않거든요. 시험 범위 좀 보고 이제 해당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우리 이제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소위 이제 독일의 판데켄 시스템이라고 해서 5가지로 나누는데 민법은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어요.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제3법의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먼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통 이론을 공부하고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보기만 해도 싫은 거. 이런 거.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a 플러스 b는 y 이렇게 할 텐데
요 Y가 만약에 민법이다라고 한다면 요 X, 이 공통적인 요소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가족법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제3법의 공통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강론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총칙은 공통되는 분모를 담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 총칙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왠지 손에 꽉 안 잡히는 느낌, 이런 게 좀 들어요. 이게 총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법, 요걸 합쳐서 우리가 제3법이라고 해요.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 또는 뭐 친상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 11, 12월 과정은 너무 막 열심히 하실 생각하시면 아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업 들으시면 돼요. 우리 또 처음 공부할 때는 마음가짐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책을 그냥 막 씹어먹을 테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필기구도 새로 쫙 사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중요한 건 출석만 하세요. 출석. 복습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시면 좋죠. 하시면 나쁠 건 없는데 예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습 뭐 말씀 안 드려도 안 하시지만 예습은 절대 하시는 거 아니고 복습은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복습해 오세요 막 이렇게 막 쪼르지 않아요. 1, 2월부터는 되게 막 제가 복습해 오시라고 막 쪼를 텐데 11, 12월 달은 그냥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수업하면서 오늘은 요거 꼭 좀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파트 있으면 그 부분만 좀 그런가 보다라고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그냥 쭉 흐름을 들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복습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민법이 잡히지 않아요. 일단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부담 없이 그냥 듣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이제 기초 개념으로 이해하실 점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법에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뭐 딱 우리 처음 봐도 이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물권 첫 글자가 물자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해요. 물건에 대해서.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요 채자가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요 책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럼 우리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물건이라는 것은 뭘 물건이라고 하냐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산,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자, 동산은 뭐가 동산일까요? 움직이는 재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법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정의를 내려줘야죠. 부동산이 뭐 동산이 아닌 거면 큰일 나죠. 계속 돌아가니까. 부동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런 건 세부적인 건 개론 시간에 공부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대표적인 정착물은 건물 같은 거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서 부동산 하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요.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이에요.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요 물건 자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죠. 이런 걸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도 돈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채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물권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물권을 실현할 때는 어떻게 실현하면 되냐면 누구에게 뭘 요구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건을 스스로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지배성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채권은 이게 실현되려면 채무자를 사람을 잡아다가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줘야죠. 돈 빌린 거면 얘가 뭐 해야 돼? 돈을 갚아야 돼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급부라고 해요. 급부. 그러니까 급부라는 표현은 그 금전 채권이면 돈을 갚는 게 급부일 것이고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다면 그 인도 채권의 급부는 인도가 되는 거예요. 물건은 지배할 수 있지만 채권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러면 이 채권은요.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상대성이다라고 해요. 상대성. 근데 물권은 내가 이 부동산에 물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갖는다. 절대성을 갖는 물권이 있고 상대성을 갖는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이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 저 사람이니까 저에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권이고 그러면 이게 실현되려면 저를 잡아다가 집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급부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은 아무에게나 막 주장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하셔야 돼요. 절대성이 아니라 뭐냐면 상대성이요. 그래서 일단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 구별은 되시죠? 그럼 우리 법에 물권이 많을까요? 채권이 많을까요? 생활관계를 살펴보면 채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딱 정해놔요. 왜 정해놓을 수밖에 없냐면 물권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절대성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려면 그거 어디다가 정해놔야 돼요? 법에다가. 그래서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물권 법정주의야. 계약은요.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딱 법이 정해놓은 것만 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할까요? 자유롭게.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계약법 가면 공부할 거고. 자, 그럼 이제 물권과 채권의 특성을 봤는데 그러면 이 느낌학상 이 절대성을 갖는 물권과 상대성을 갖는 채권이 충돌했대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겠느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물권이에요. 이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생겼느냐?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어요. A 은행 가서 돈 빌렸다. 보통 돈 그냥 잘 안 빌려주잖아요. 돈 빌리면 뭐 잡아요? 담보. 담보 잘 아시죠? 영화도 나왔죠. 하지원이 담보로 잡히고. 그죠. 근데 은행 가면 이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요. 저당, 근저당, 저당. 그래서 얘가 A 은행에서 돈 빌리고 1억 원의 저당을 잡혔어요. 근데 돈이 또 필요해서 B라는 은행 가서 또 1억의 저당을 잡았대요. 이 A 저당권은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설정이 됐고 B 저당권은 7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갑은 돈이 필요해서 을이랑 병에게도 각각 1억 원씩 빌린 게 있대요. 2월 1일 날, 4월 1일 날. 근데 얘네들한테는 저당 같은 거 안 잡혔고 그냥 뭐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차용증 정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라는 건 저당 같은 거 설정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갑이 아무에게도 돈을 못 갚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경락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3억 원을 내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 법원에서는 이 3억 가지고 얘네들한테 돈을 나눠줘야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당한다라고 해요. 배당.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해서 배당을 하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줄 거냐? 자, A겠어요? 제일 먼저 빌려준 을일까요? A라는 거예요. 왜 A겠어요?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에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이죠. 그럼 얘는 물권자고 얘는 뭐예요? 채권자예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누가 우선하냐면 물권. 그럼 얘가 1억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B가 받고 자 그러면 2억 나갔네요. 나머지 1억. 자 그럼 1억 원은 어떻게 줄 거냐? 먼저 빌려준 을에게 줄 거냐 아니면 똑같이 나눠줄 거냐 문제인데 채권은 소위 평등주의가 지배합니다. 물권은 지들끼리도 우열을 정해서 먼저 생긴 물권이 우선해요. 근데 채권은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다 평등주의가 지배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평등하니까 얼마씩 나눠줘야 돼요? 5천만 원씩 나눠줘야죠. 이런 배당을 뭐라고 하냐면 안분배당이다라고 불러요. 안분해서 나눠준다. 이런 게 안분배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저당권자들이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이 효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자, 이 용어는 뭐 우리가 물권법 가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용어는 경매 시에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일반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실 것은 우선 변제라고 해서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선순위 물권자보다는 늦게 받아가는 거고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가 받아가고 그 다음에 B 받아가잖아요. 그럼 B라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누구보단 빠르니까. 일반 채권자보다 빠르니까. 자, 또 C라는 저당권자가 있어요. C라는 저당권자. 그러면 이 C라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얘보다는 늦겠지만 누구보단 빠르니까. 일반 채권자보다 빠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먼저 용어 자체로 이해하실 점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1등으로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아가고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걸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불러요. 자, 하나만 더 보면 갑이 있어요.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대요. 그럼 얘가 임차권자. 그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 하면 공부하겠지만 임대인에게 이 목적물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갑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그럼 이게 물권이라는 걸까요? 채권이라는 걸까요? 채권이야. 임차권은 우리 법은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임차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럼 이제 등기했으니까 얘가 새로운 소유자예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한테 가서 당신 뭐 사용기간 남았는지 어쨌는지 난 알 바 없고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나가세요. 나한테 인도하고 나가세요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되냐면 자 얘는 뭐예요? 등기했으니까 뭘 취득한 거예요? 물권. 얘는 뭐예요? 채권.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합니까? 물권. 그래서 법에도 격언이 있어요. 속담 격언처럼 법격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설령 사용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물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내가 우리 집 임차해서 살고 있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안 나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뭘 빌렸을 때 나오는 거냐면 주택. 그러면 주택을 빌렸다면 일반 민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에 만들어져서 60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무지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시대 정신도 달라지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근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 일반법인 민법을 개정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특별법이에요. 그럼 일반 임대차는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다고 써 있으면 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주임법을 적용해야 돼요. 얼마 전에 주임법 개정돼 가지고 막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건 이제 특별법이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친족법은 뭐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뭐 이런 것들을 규율한 거고 상속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뭐가 개시가 되냐면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건 내가 원해서예요? 제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건 법률로서 바로 개시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상속되면 뭐 이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분이 있겠죠. 1대 1대1, 배우자는 1.5. 그런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범위 아니니까 상속분 이런 거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된다. 적극재산만 상속되어 빚도 상속되는 거예요. 빚도. 소극재산도 상속이 되죠.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4학년이에요. 얼마 전에 뭔 얘기를 듣고 왔는지 집에 와서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가 죽으면 나한테 돈 준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상속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그럼 아빠가 죽으면 그 돈을 너 주면 좋겠어 아니면 좋은 데다가 기부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냥 나 좀 주지 그러더라고요. 차마 빚도 상속된다는 얘기는 못 해줬고요. 그게 이제 상속이에요, 상속.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법이 전범위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 시험 범위를 좀 보면 총칙이 이만큼이면 가운데 파트에 가면 법률 행위라는 게 나와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나오는데 이 앞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 법률 행위 파트. 그러니까 총칙의 한 절반 정도만 우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권법은 전범위가 시험 범위예요. 전범위. 양이 제일 많은 게 물권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담보 중에서 담보 물권 중에서 질권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가 시험 범위다. 그럼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요 질자가 뭐 우리 인질 잡는다 할 때 요 질자예요. 그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당포. 보통 이제 지금은 전당포도 많지 않지만 돈 필요하면 전당포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럼 뭘 맡겨요? 보통 시계, 목걸이, 뭐 금리빨 막 이런 거 맡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맡기고 돈 빌려와서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업주가 그거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시계, 목걸이, 반지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담보, 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당포에 맡기는 건 시계,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걸 맡긴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건물을 뜯어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게 돼요. 근데 시험 범위에서는 빠지지만 개념은 아셔야 돼요.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뭐 전당포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끼리도 일반 개인들 간에도 질권 설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 주머니에 지갑이 없어요. 지갑을 놓고 오셔서 옆에 분한테 나 밥 사 먹게 10,000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냥 안 되면 어떻게 해? 뭐라도 맡겨야죠. 뭘 맡기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설정된 거예요? 질권. 그게 이제 질권이에요. 그래서 질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질무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질권이고, 채권법은 강학상으로 채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채권 강론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계약법 총론, 계약법 총칙이라고도 하고요. 계약법에 관한 일반 이론이랑 그리고 계약법의 강론.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이 몇 가지가 있냐면 15가지를 정해놨어요. 근데 15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3가지만 돼요. 3가지. 무슨 계약이냐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만 시험 범위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합격하셔서 현업에 나가면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많이 중개하는 게 뭐겠어요?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혼인 중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과 관련되는 친족법, 상속법 이런 가족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래서 총칙의 절반, 물권법의 거의 다, 그리고 계약법에서는 총론과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예요. 근데 우리 과목은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이 나오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집합건물법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으로 쓸게요. 그리고 이제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가지가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말 없이 건물을 또는 토지를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민법을. 근데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써 있으면 주임법을 적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일정한 상가 건물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출제되는 문항수는 어떻게 되냐면 총칙에서 10개가 나와요. 10개. 물권법에서는 보통 14개, 계약법은 10개, 특별법은 6개예요. 그럼 6개니까 한 문제씩은 다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법에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보통은 주임법이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주임법이 2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이 주임법, 상임법 이런 거, 부동산 실명법은 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결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문제. 40문제. 그럼 40문제인데 문항당 2.5점 해서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 적은 것처럼 사실 단일법으로는 우리 민법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 사법고시 공부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그 법과대학에서 이제 법과목 강의를 한다고요? 그럼 하면 보통 이제 법마다 그 정해진 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법 중에 최고법이 뭐예요? 최고법이 헌법이죠. 헌법. 헌법은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 공부하냐면 1년 해요. 2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기본권론, 한 학기 통치구조론 이렇게 하고, 사람 잡으면 잡아가는 법, 형법, 얘네도 1년 해요. 총론 한 학기, 강론 한 학기. 근데 법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8학기, 4년 내내 하는 수업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그만큼 양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로 본다면 민법 전부를 따진다면 우리 시험 범위는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공부의 이 양을 학교에서, 법과대학에서 공부한다면 대략 얼마에 걸쳐서 공부할 거냐면 절반이니까 2년에 걸쳐서 공부할 양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건 얼마에 끝낼 거예요? 2달에 끝낼 거예요. 2달에. 2달에 끝냅니다. 자, 그럼 첫 시간부터 공부 맛떨어지게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수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아, 내가 한때는 한 공부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 조심하실 점이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2달에 끝내지만 2달 단위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좀 짜증이 나요. 근데 이게요, 7, 8월에 가면, 7, 8월 이 정도 가면 지겨워져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제가 딱 폼 잡으면 그 얘기 나오겠구만, 딱 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힘드신 거예요. 처음에 잘 버티시면 나중 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용어들을 써요. 우리가 어서 법률행위 한다 이런 말 쓰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우리가 보통 뭐 계약하러가, 나 계약이 있어 이런 말은 써도 나 법률행위 하러가 이런 말은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고 힘든 거고요. 나중 되면 반복적으로 보시면 훨씬 좋아져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들 가끔 하세요. 용어 모르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법률 용어 사전 찾아봐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거 보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 같다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법률 용어 사전 찾아보잖아요. 모르는 단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영영 사전 보셨죠? 그 정도는 또 봐줘야 폼나니까. 그 모르는 한 단어가 있어서 영영 사전을 찾아봤더니 모르는 단어가 4개 더 나와요. 그럼 계속 용어만 찾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만 보면 느낌도 잘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용어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 영어도 그런 말 해요. 무슨 말 하냐면 영어 단어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아, 이런 표현을 할 때 여기서 이런 말을 쓰는구나라고 체득이 돼야 되는 거지, 용어만 가지고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적용되거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나는 성격이 꼼꼼하고 이래가지고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 그런 분들은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합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죠? 60점. 우리가 지금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슨 민법학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기본서 안 나왔지만 나보면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을 내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샅샅하게 다 보겠다. 그러시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요. 가끔 보면 공부하시는 시간 되게 많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시험과 상관없는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책 보시다가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안 보셔야 돼요. 제가 왜 보지 말래지? 이러면서 그 댁에 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학교에서 4년에 공부할 양이고요. 그리고 4년 공부한다고 아느냐? 몰라요. 계속 공부해야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이해하는 건데 우린 단시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관통해가지고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 민법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몇 점 맞으시면 된다고요?
60점. 근데 1차가 60점이잖아요. 그럼 1차는 뭐가 있어요? 개론, 부동산학 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합격하려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된대요? 과락은 없어야 돼요. 모든 국가시험은 과락제도가 있어요. 시험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점 미만의 과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건 40점 미만이니까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몇 점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37.5. 이게 100점 맞아도 얘가 37.5면 그냥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몇 점 맞아야 돼요? 최소한 40점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려면 나머지 과목 몇 점 맞으시면 되죠? 8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80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볼 때 우리 1차에서는 만점이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8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점이. 2차는 예를 들어 중개사법에서 90점, 100점 맞으면 공법이랑 공시세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민법은 몇 점 넘어가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80점 넘어가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그날 당일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고득점이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본 분 중에 민법 제일 많이 맞은 분은 97.5 하나 틀리신 분 있더라고요. 거의 뭐 저보다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 당일날 컨디션이나 운이 중요해요. 막 이제 회사에서 막 그런 거 해요. 막 뭐 민법 85점 이상으로 뭐 합격하면 뭐 선물 주네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점수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31회 시험은 민법이 좀 평이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해 연의 운도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고 당일 컨디션이 좋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맞기도 하고, 보통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잘 안 맞거든요. 답이 이렇게 찍히니까.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최대 몇 점까지 합격만 하시면 되잖아요. 1등으로 합격하나 꼴등으로 합격하나 우리는 똑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제일 점수 높은 사람 수석 합격자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최고 득점자, 최고령자, 최연소자 막 이런 거 다 발표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냥 합격만 하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 60점. 그럼 제일 좋은 건 둘 다 60점 맞아서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시는 게 좋죠. 그럼 60점이면 몇 개 맞으시면 돼요? 24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럼 몇 개까지 틀려도 돼요? 16개까지 틀려도 돼요. 16개. 40개 중에 16개 틀리는 것도 웬만하면 이 안에 커버돼요. 1번 틀리고 2번 맞고 3번 틀리고 4번 맞고 어쩌다 하나 더 맞고 이런 식이면 60점은 나올 수 있다고요. 물론 말이 쉽죠. 근데 어느 정도 하시면 겁내시면 안 된다. 우리는 문항당 다 2.5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 문제마다 좀 어려운 문제는 점수가 더 높죠. 뭐 4점 막 다들 수능 세대가 아니신가 보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 시험은 아무리 길고 어렵거나 아무리 짧고 쉬워도 똑같이 다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목매시면 안 되고 실수만 안 하시고 쉬운 것만 맞춰도 60점은 맞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나중 되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당부드리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자료 욕심이 생겨요. 자료. 어느 학원에서 옆에 학원에서 무슨 프린트가 나왔다. 그 프린트에 무슨 어느 학원의 요약집에 어디에 책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책도 좋죠. 거기 선생님도 정성껏 만드신 거니까 좋은 책일 텐데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거를 선택했으면 여기 것만 보셔도요. 충분히 합격함에 있어서 차고 넘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기본서, 실제로 기본서, 나중에 뭐 요약서, 문제집 이것만 보셔도요. 충분히 합격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 저 자료 구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합격합니다.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거하고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게 시험에는 훨씬 더 독점돼요. 만약에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다. 그래서 커트라인으로 자른다 이러면 이것저것 다 보셔야죠. 근데 우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 어느 선생님이라도 60점 이하 맞게 강의하는 선생님 없어요. 지금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강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최소한 60점 이상 맞게 해줄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보셔도 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자, 첫 시간이라 사설이 길었어요. 자, 어쨌든 요만큼만 해서 요만큼만 맞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잠깐 볼까요? 앞에 뭐 표로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되고요. 참고사항이고. 교재로 보시면 어디부터 좀 보시면 되겠냐면 앞에 권리변동이 1장인데 권리변동은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머리 아프고요. 나중에 해당 사항 가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 돼요. 시험은 보통 이제 법률 행위부터 시험범위라고 했죠. 33쪽부터 나와요. 33쪽.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권리 변동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안 보셔도 되고 요것만 좀 보세요. 보통 법률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 다 그래요. 다. 법률뿐 아니라 모든 것도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법이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이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구성하는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사실. 그러면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요.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지만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번 읽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몇 개 이상이라고요? 한 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꼭 두 개부터요. 딱 하나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지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그냥 얘랑 상관없이 얘기하면 이 요건이라는 건 음식이다. 음식. 음식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납니다. 그게 효과예요. 근데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료를 모아서 음식을 만들면 맛이 난다. 근데 이때 재료는 한 개 이상. 어떤 음식은 가공하지 않고 재료 그 한 개 재료 자체가 바로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이냐면 한 개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이 아까 우리가 본 건데 을한테 내 그 부동산 1억 원에 사라라고 청약을 해요. 그러면 을이 응 좋아 라고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계약. 그럼 이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겠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을아 내 건물이랑 네 땅이랑 바꾸자. 을이 좋아 이러면 교환 계약이에요. 또는 갑이 을한테 야 내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네가 월세 얼마 내고 사용할래? 을이 좋아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이고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일해라. 을이 좋아 이러면 고용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달라질 수 있어도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 사실로서의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개. 청약과 승낙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되어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요건이니까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제 뭐가 생겨야 돼요? 효과가 생겨야죠. 효과.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돈 줘야죠.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돼요. 이게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을로 바뀐다. 이게 이제 권리 변동. 그럼 보통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따 이어서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용어가 법률 행위라는 용어인데, 그럼 법률 행위가 뭐냐? 자,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안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왜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률 행위라는 용어는 오히려 더 편리함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 감, 배, 귤, 포도. 힘들잖아요. 이거 다 한꺼번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과일. 법률행위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만 해도 우리 민법이 정하는 게 1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좀 이따 보겠지만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이걸 일일이 지칭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법률행위예요. 근데 얘를 법률행위라고 묶어놔서 보니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표시예요. 지금 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법률 요건이 갖춰진 것도 갑과 을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민법은 사법이니까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법률행위가 바로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는 우리끼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왜 법률행위겠어요? 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기니까? 의사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건 법률 행위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뭘로 정하는 경우도 있냐면 법률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있었죠? 상속. 상속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진다고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에. 그래서 권리를 변동하는 건 크게 두 개예요. 내 의사표시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게 넓은 개념으로 권리 변동이고 이게 물권법에 가면 무슨 변동이라고 나오냐면 물권 변동이라고 나와요. 그럼 물권 변동도 역시 둘 중에 하나네요.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으로 변동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상속으로 변동,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대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하자는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반드시 미치겠죠. 왜냐하면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의사표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예를 들어 엔진이에요. 근데 엔진이 고장났대. 그럼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기면 그건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와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지 이퀄 관계는 아니에요.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었어요? 요건이에요? 필수 요소는 법률 요건. 이 계약이잖아요. 계약.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요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은 한 개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로서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 개념은 아니다. 우리 혼인 한번 생각해요. 혼인, 결혼. 혼인은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자, 혼인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어느 날 문득 부부가 돼요? 아니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잖아요. 할 때는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가비을한테 저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뭐 한다 그래요? 청혼. 그게 바로 혼인의 청약이에요. 혼인의 청약. 그러면 저도 좋아요. 승낙합니다. 그럼 이제 의사표시가 있네요. 그럼 의사표시만으로 얘네들은 법률상 부부일까요? 신고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돼, 신고.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에 대한 기초 개념을 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알고 가실 점은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3쪽에 1번의 사적자치의 실현수단 제목만 보세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 뭐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동그라미 좀 해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 3번에 보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게 요구될 수 있다는 거죠. 34쪽에 준법률행위와 구별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볼 거예요. 종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